중고차 딜러가 소녀의 목걸이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강남역 지하상가 밤 10시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차가운 복도를 메웠습니다. 편의점 앞 바닥에 7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별님, 별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자아이의 떨리는 노랫소리는 귀가를 서두르는 무심한 발걸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갑자기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윤아, 남자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아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주인이 도움을 주기는 커녕 아이들을 내쫓으려는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여기서 쓰러지면 곤란해. 영업 방해야. 남자아이는 울먹이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진 아이들을 둘러싼 인파 사이로 한 남자가 소리치며 뛰어들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수한 작업복 차림의 30대 중반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이를 재킷으로 감싸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지하상가입니다. 7살 여자아이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려던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에 걸린 작고 낡은 은색 목걸이, 반쪽짜리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목걸이, 8년 전 내가 반으로 갈라 건네줬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왜 낯선 아이를 보고 얼어붙었을까요? 저 목걸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당신의 인생에도 있었을지 모를 그런 잊지 못할 순간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 남자는 하윤이를 응급실 침대에 누이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하준아, 하윤아.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복도에 서 있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씨? 윤서야. 그가 8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정윤서였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윤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아이가 쓰러져서. 가요. 당장 가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윤서는 하준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병원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윤서가 하윤이 침대 옆에서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준이의 날카로운 눈매는 거울 속 자신을 닮았고 하윤이의 맑은 눈은 윤서를 빼닮았습니다. 저 아이들 7살이면 8년 전. 준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은색 목걸이, 반쪽짜리 나비 모양. 하윤이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준혁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준혁은 밤새 복도에서 지샜습니다. 새벽 5시쯤 윤서가 나왔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이는 괜찮아?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 얼굴.
윤서는 돌아서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병원을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낡은 중고 소나타. 조수석에는 작업복과 함께 구겨진 명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한투자그룹 회장 이준혁.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회장. 겉만 번지르르한 타이틀. 운전석에 기댄 준혁은 8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아, 이제 그 여자 생각은 버려. 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강그룹 박 회장 둘째 딸과 결혼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대한투자그룹을 이어받아야 해. 준혁은 운전대에다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준혁은 그 일이 있고 3년 후 한강그룹 둘째 딸 박민재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회장직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아버지 이 회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임원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전화를 준혁은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허울뿐인 회장 타이틀,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을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상사에 취직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니. 그런 준혁이 앞에 8년 만에 옛 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남매와 함께. 하지만 말도 안 돼. 나는 8년 전 진단받았다고. 불임이라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이 일하고 있는 중고차 상사. 이봐요, 이씨. 차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같이 일하고 있는 딜러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엔 뭐 하셨어요? 완전 초보 같은데? 예전엔 수백억 대 계약서에 사인했지. 준혁은 속으로 말하면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버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김 소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회장님. 회장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준혁 씨라고 불러주세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윤서라는 사람. 지난 8년간의 행적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흘 후 준혁은 다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이준혁 씨 의뢰하셨던 자료입니다. 50대 중반의 김 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첫 장에는 윤서의 사진. 창백하고 야윈 얼굴에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윤서 씨 32살. 편의점 야간 알바와 새벽 청소 일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8년 전 헤어진 직후 대학로를 떠났고 석 달 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정아준, 정아윤. 현재 7살. 공란으로 된 곳은 생부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윤 양은 최근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혈액형입니다. 두 사람 모두 RH-AB형. 극히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 맞아. 비 오는 거리를 걷다가 준혁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는 8년 전에 진단받았어.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준혁은 낡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8년 전 결혼 직전에 받았던 진단서. 희귀 혈액 질환으로 인한 조혈 기능 장애, 자녀 출산 불가능. 대학병원 한 원장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이틀 후
준혁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그럼 8년 전 진다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혁은 8년 전 자신을 진찰했던 한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준혁은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셨죠? 준혁은 친자 확인 결과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세요. 미안합니다. 한 원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건강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의 아버지이신 이 회장님께서 당신이 그 여자를 잊고 정략 결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쳤군요. 준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윤서가 임신한 걸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아시기 전에 더 빨리 쫓아낸 겁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서재에 이 회장이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임신한 걸 알고 계셨죠? 이 회장은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한 거다. 왜 그런 짓을?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가난한 여자를 사랑했지.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 이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사랑 따위는 약점이라고. 넌 내가 만든 완벽한 후계자야. 천한 것의 아이 따위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훔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어. 대한투자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났으니까. 저는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하윤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보호자 즉시 연락 바람. 준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아과 병동. 의사 2명과 간호사들이 하윤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의사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윤 양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성 백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윤 양의 혈액형이 RH-AB형이라 공여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검사해 주세요.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RH-AB형입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혈액형도 일치하고 HLA 조직적 합성항원까지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기적입니다. 윤서는 비틀거렸고 준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하윤이를 살릴 수 있어. 윤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틀 후 수술 준비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하셨습니다. 1시간 내에 참석하셔야. 됐어. 나 지금 수술 들어가. 경영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전해.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딸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 전화를 끊고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윤서와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아, 나는 내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이 꼭 살릴게. 약속할게. 하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윤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7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수술 시간 8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던지고는 뒤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윤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투자그룹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8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거짓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략 결혼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제 아이들이 굶주리는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정략 결혼의 당사자인 박민재가 TV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따위로 먹고 살 수 있나? 바보 같은 사람. 그녀는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습니다.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 이 회장은 서류를 열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모든 지분을 쌍둥이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준혁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계약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마음에 들어? 마당이 있어. 하윤이가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서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계란이 타고 있어. 윤서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이들은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하윤이는 건강을 되찾아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윤서는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작은 중고차 매매 상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모두 모인 식사 시간. 아빠, 우리 언제 다시 부자 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지금 부자야. 응? 이렇게 맛있는 밥 먹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잖아. 이게 진짜 부자지. 하윤이는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부자네. 주말에는 준혁은 마당에서 하준이와 캐치볼을 했습니다. 하윤이는 윤서에게 배운 발레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나 커서 엄마처럼 발레리나 될 거야. 그래, 꼭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아빠, 저 별이 제일 예쁘다. 그래, 저 별은 하윤이 거야. 그럼 저 별은 내 거. 그럼 아빠 별은 너희들 옆에 있는 별. 항상 너희들 옆에서 지켜주는 별. 모두들 기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이 나지막한 담 너머로 보이는 단란한 가정의 기쁨과 행복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윤서야. 그는 재산과 명예는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가족과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하윤이의 발레 발표회이자 하준이의 야구 경기가 있는 날. 그리고 준혁과 윤서의 결혼 등록일이었습니다. 오후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윤이가 흰색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춤을 췄습니다. 하윤이 진짜 잘한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를 닮아서
발표회가 끝나고 하윤이가 아빠에게 뛰어왔습니다. 아빠, 어땠어? 최고였어. 우리 하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저녁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준이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하준이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안타 하나면 끝내기 역전승이 가능했습니다. 땅, 굉음과 함께 공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홈런, 하준이 팀이 이겼어. 잘했다. 하준아, 화이팅!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다시 마당에 앉았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지? 그랬네. 벌써 1년이나 됐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그냥 더 행복해.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발레리나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윤이는 엄마보다 훨씬 잘할 거야. 8년 전에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하지만 왔잖아요. 우리. 준혁은 윤서의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나비. 더 이상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완전해졌네. 응. 완전한 가족. 하윤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별 봐. 나비 같아. 정말로 별들이 나비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나비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꿈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나비가 다시 만나 완전한 나비가 되듯이 준혁과 윤서, 하준이와 하윤이, 이 네 사람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가.